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접어들었고요. 과학이 우리 인류 역사가 한 10만 년 정도 되죠, 인류가. 10만 년 정도 되는데, 불과 한 100년 동안에 그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5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변천하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기기관이 이제 18세기 때, 2차 산업은 이제 이 전기기관으로 인해서 이제 좀 대량 생산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시대죠.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요. 4차 산업은, 이 단계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초월해 보여요. 그게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그만큼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공이 이 생각의 틀을 깨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차원 사회 시대에는 생각의 변화를 많이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야를 넓히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 지식이라 하는 거는 뭐 쉽게 그냥 네이버라든가 일반적인 거는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철학, 역사, 과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왜 그러냐, 이 앞으로 이 로봇이라든가 지능화되거나 앞으로 사람 표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봇하고 같이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 표현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뭐 설거지 빨래도 로봇가 다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 이 철학입니다. 근데 이 철학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철학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도 옛날에는 인문과학을 조금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철학하면은 우리 한국 스타일은 뭐 사주팔자, 또 종교, 앞으로의 시대는 종교도 다 이제 초월해 가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가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 철학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발전됐느냐?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잖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말 한마디가 사실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우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자신을 알아. 많은 학자들이, 야, 내 자신이 뭐지? 나란 존재가 어디서 왔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최초의 물질이 뭐지? 그래서 이걸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소립자, 미립자, 뭐 힉스입자까지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 밑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서양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시조입니다. 그 철학적 관점을 학문화시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천체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화시켰습니다. 그런 철학적 관점을 이제 4차원 시대에는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진행이라는 데서 이제 20년 이상 물산업을 하잖아요. 그 물산업이 종류가 많은데 왜 이런 종류를 할까? 그 다 역사가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은 뭡니까? 미래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4차원 시대는 반드시 이 미래를 보는 우리가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거든요. 과학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은 그렇게 어려운 분야 아닙니다. 이미 시대는 이미 아인슈타인 같이 이 세상에 전혀 박혀지지 않는, 또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지구가 둥근지 네모났는지 뭐 인공위성도 없고 지구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지금의 부분에서는 과학도 그렇게 어렵죠. 인터넷이나 네이버 들어가면은 웬만한 과학적 정보는 여러분들이 다 쉽게 다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2차 대전을 미국이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인슈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을 종기를 지어야 되니까 핵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핵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걸 좀 계산해달라. 아인슈타인이 하려고 해서 안 해요. 가지고 살생을 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쳐주면은 한 10,000명만 살생하고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데 안 가르쳐주면은 당신 때문에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규모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계산해줍니다. 그런 과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학이죠. 그건 거의 뭐 천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과학이지만 지금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과학들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워낙 깊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4차원 시대는 엄청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물강의로 이제 조금씩 이제 좁혀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물강의로 가서 이제 가는데 이 물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과학은 깊이는 모르지만 원자가 있잖아요. 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게 두 개 만나면은 물이 되잖아요. 그게 분자예요. 분자 또 결합하기도 하고. 그 원자가 결합을 했는데 원자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핵하고 전자가 있다. 그럼 수소 플러스 이온하고 전자 마이너스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핵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소립자가 있다. 소립자. 근데 핵 안에 소립자가 있다고 하니까 옛날 과학자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가지고 이걸 일본 학자가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만날 평생에 그냥 따돌림만 받다가 죽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그 소립자 또 안에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게 힉스입자. 그 힉스입자 존재는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물질을 만약에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엄청난 곳을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실시하는데 그걸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힉스 입자까지는 찾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워낙 초미세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햇빛을 갖다 들이대도 잘 안 나타나는, 볼 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물질이 있습니다. 저게 과연 힉스 입자가 최초 우리 인간을 만들었느냐, 인간의 근본의 물질이냐, 우주의 근본의 물질이냐,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있어요. 또 있는. 그러면 도대체 그 물질이 어떤 거냐,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암흑 물질이라는데 왜 암흑 물질이냐면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존재가 어떻게 생긴 것, 어떤 존재인지 자체가 지금 감이 안.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암흑 물질.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그런데 이런 아까 4차원 그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가야 될 거는 바로 뭐다? 철학, 역사, 과학이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로봇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면은 로봇을 우리가 리드할 수가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는 그 창조와 핵심이거든요. 이 창조와 핵심인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창조를 하고 핵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와 핵심은 국가라든가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이. 내 개인이 내가 살다 보니까 시대가 벌써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근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창조거든.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철학이고. 그죠? 그런데 4차 산업 시대는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우리 수명이 120세까지. 왜 늘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과학 때문에 늘어나죠. 거기다가 그럼 우리 고민은 뭡니까? 120세를 어차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중간에 이렇게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 살아가는데 120세를 내가 원하지 않고 가버렸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근데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철학적 관점. 그래서 철학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20살 가는데 90살까지 갔는데 내가 막 병들었어. 몸에 치매가 걸려서. 그럼 누가 고생합니까? 가족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멋있게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나의 존재도 좀 느끼고 이렇게 뭔가 좀 살다가 원 없이 가야 되는데 이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이 필요하다. 내 몸은 뭐냐면은 과학이다. 그래서 그 과학적 관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지구가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탄생됐느냐? 13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게 됐죠. 빅뱅이 돼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우주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모든 건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겠죠. 돌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뭐 광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끌려 들어오죠. 끌려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원을 이루는 그게 이제 지구였죠. 그때는 막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폭발을 하거나 해서 막 불덩어리처럼 됩니다. 이 불덩어리처럼 되는 것들이 태양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떨어지죠. 서서히. 그 태양하고는 서로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제 공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지구가 이 수소가 이제 지구에 수소 산소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는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생명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수소 우리가 우리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존재할 수가 없죠. 태양 때문에 왜 존재합니까?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계속 그 엄청난 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이 폭발을 해서 엄청난 빛을 내다보내는 거죠. 근데 그 폭발은 수소라는 물질이 끊임없이 폭발을 우리 원자력에 비해서 뭐 한 100배, 1000배 정도의 그 폭발력을 갖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거리에 세상을 다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생명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근데 그 빛 에너지 중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뭡니까? 방사능 물질이죠. 그걸 어떻게 막아주겠어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와버리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구에 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력. 그럼이 방사능 물질을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자외선 누가 막아줍니까? 오존이 막아주죠. 오존까지는 잘 알겠는데, 뭐 자기를 잘 모르시죠. 예, 이제 한 단계를 더 이제 이렇게 배운다고 하십니다. 자기력 때문에 방사능을 막아준다.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물을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본만 좀 요래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물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생명을 탄생시키고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데 또 우리 몸을 장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게도 만들고 이 물이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 물이 컨트롤하는데 그 물이라는 그 존재가 도대체가 땅속 깊이는 어디까지 들어가고 하늘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우리 집 표면에서 이 땅속 가장 깊이까지 내려가면은 6,400km 6,400km고 요 지각이라 하는 게가 이제 한 35km까지가 이제 지각입니다. 요 중간엔 뭐냐면은 전부 마그마층이 있어서 엄청난 용광로가 끓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용광로 끓으면 기압이 생기는데 이게 하산을 통해서 중간에 뽑아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하산 폭발이 일어나야만이 저게 폭발을 안 하고 계속 버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의 하나의 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요 지각 표면 중에서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한 3,500m까지만 물이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압이 너무 세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으면은 민물이 바닷물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못 들어갑니다. 앞 차이 때문에 그런 원리. 그 다음에 대기로는 어디까지 갈 거냐? 대기로는 이제 그 대륙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 12km 정도 되는데 12km 정도만 올라가면은 이제 구름층이 다 크게 모여 있는.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이 승천권하고 이제 이런 오로라층 뭐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거는 한 400km. 그러니까 이제 정거장이 있는 데가 한 400km, 300, 400이고요. 한 700km 정도 되면 인공위성들이 계속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불과 물은 바로 이게 요 정도, 요 대기권, 요 정도에서 요 파란색 있죠? 요 정도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물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가 이 45억 년 전에 불덩거리처럼 됐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식어지면서 이제 아직 속에는 계속 끓고 있잖아요. 속에는 끓고 있고 이제 그 표면은 이제 식어져서 거기에 이제 물이라는 놈이 이제 이 자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열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이게 같이 못 올라가죠. 혼자 가지고. 뭐 칼슘이다, 마그네슘이다, 뭐 이런 이온들을 같이 가지는 못해요. 순수한 대신 오염 물질도 다 놓고 가요. 오염 물질도. 그러니까 초순수 올라가요. 초순수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근데 이게 물이라는 게 그래요. 물이라는 게 다 비었잖아요. 완전히 비었어요. 좋은 물질이든 나쁜 물질이든 다 비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쓱 올라가면서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적외선. 자외선은 몸에 나쁜데 적외선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적외선을 받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가지고 구름끼리 충돌하면은 번개도 생기고 이제 비가 오게 되죠. 비가 올 때 이제 이 pH가 이제 5.7이거든요. 5.7인데 미네랄이 없죠. 그래서 미네랄이 없으면 생명을 못 살려요. 그래서 그 미네랄 때문에 이제 땅속으로 기나긴 여행을 하고 하늘로 다닐 때는 막 기분도 좋고 좋은데 이 가지고 생명을 못 살리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땅속으로 아까 몇 메터까지 들어간다고요? 3,5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우디를 갔는데 거기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 담수라고 들어봤죠. 바닷물을 갖다가 이제 이 정화를 해가지고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데 한 2,000km씩 이렇게 배관 파이프 이동을 합니다. 우리 부산 와 계시지만 서울까지 가면 몇 킬로입니까? 불과 400km밖에 안 되죠. 2,000km 하면 되나요? 그까지 수로를 놔가지고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만 가지고 오면 그 순수물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땅 속에 뚫는데 그런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웬만큼 깊이 들어가지고는 물이 안 돼. 그러니까 몇 메터 들어가냐? 3,000m 들어가요. 3,000m 지하 물을 뽑아 올리니까 미네랄은 많은데 또 뭐가 문제겠어요? 중금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섞어서 먹어요. 섞어서. 그런 것들이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화를 보내주는데 이 땅 속에 들어가면서 이 이산화탄소라는 이놈이 이 미네랄들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 상태로 녹여가지고 물이 흡수를 하게 되죠. 이놈이 흡수를 이제 충분히 할 만큼 받아들이면은 물은 자기 스스로 안정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으면은 그 다음은 딱 하고 이제 그리고 이놈은 좋은 것도 받지만 안 좋은 것도 받겠죠. 그리고 또 이걸 내놓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게 물이 이제 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우리 그 강물에 오면은 pH 거의 7.4에 이제 가까운 물이 되는 거죠. 그 pH 7.4의 물을 얼마 동안 했겠어요? 한 10억 년 동안 하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물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한 고수죠. 그래서 10억 년을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생명이 탄생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처음에 짰을 것 같으면 안 짰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짰죠. 나트륨을 계속 육지에서 가져가니까 이제 바닷물이 이제 짜진 거죠. 그걸 10억 년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0억 년 정도의 이 지구가 탄생이 되고 나서 10억 년 후에 바다에서 최초로 이제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10억 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근데 이때 이제 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요. 다세포가 이제 다시 배충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뭐 식물에서부터 해가 육지로 이제 바다에서 시작된 게 육지로 이제 올라오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공룡 시대도 펼쳐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세포가 갖고 있는 구조가 35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고 식물의 세포 구조나 사람의 세포 구조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이 생명의 주역이고 이 세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형성된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핵산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가. 근데 이 핵산은 DNA하고 RNA를 들어보셨죠? 네. DNA 뭡니까? 이 유전자인데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정보는 제가 명왕성에서 1000년 동안에 인내하고 살았으면은 그 인내한 게 DNA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또 학식을 많이 사면 학식 사한 게 또 남아있는 거죠. 그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술적 기능이 뛰어나면 예술적 기능이 그 DNA에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RNA는 뭐예요? 네? RNA는 DNA 지시를 받아가지고 DNA가 컨셉을 잡아준 대로 얘가 다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RNA.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핵산이 바로 DNA하고 R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생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DNA, RNA를 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뭘로 만들어집니까? 이 단백질로 만든 단백질. 이건 보소라든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걸 이제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간장하는 그 DNA, RNA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다 간장하는데 여기에 물이라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거를 다 분출을 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운명을 물이 컨트롤하는 거죠. 태어났는데 너무나 그 물이 좋은 고장에 태어났다. 희한하게 와 시골 가보면은 그 동네 그 지역 사람이 물이 좋은 사람이 많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 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물 성분에 그 머리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그 머리가 괜히 공부하면 잘 되고 잘 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잘 맞고 칭찬 받으니까 자꾸 하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해지는 거지. 사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도 사실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조금 잘한다고 뭐 되게 뽐내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간절을 합니다. 물이.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나 DNA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뭘로 바꾸느냐? 물로 바꾸고. 이해가시죠? 물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물은, 그죠?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이 산모의 고통을 몇 개월 겠습니까? 10개월이죠. 물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억 년의 고통을 겪어 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10억 년의 고통을 겪은 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철학적 생각이죠. 아까 인간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 물질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엄청난 실험을 하고. 근데 물을 전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물이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고 또 물을 알고자 하는 이유죠. 또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세포 안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핵이죠, 핵. 여기에 이제 DNA, 이제 RNA가 있어서 지시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다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포는 이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눈도 뜨고 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는 항상 소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세포입니다. 우리는 세포가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은 이 연료입니다, 연료. 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연료를 계속 이 탄수화물이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그 연료를 태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남겠죠, 재. 재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을 물이라는 놈이 그걸 다 또 보담고 다 또 이렇게 가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이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물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2리터만큼의 노폐물을, 왜냐면 열량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열을 태울 때 발생되어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빼내주지 않으면은 세포가 못 견디죠. 그래서 이 화장실을 안 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지. 근데 그만큼 빼준 만큼 뭐냐? 채워줘야 돼요. 근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120살까지 살기 위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물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소라는 것은 이 단백질의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이 세포에 한 60조, 한 개의 세포가 60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 한번 지금부터 잘 보실래요? 그죠? 60쪽이고 그 60쪽의 세포가 다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 이 60조 세포가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한 군데 발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다양하게 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그러한 대사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효소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대사 기능을 잘하면은 이 효소는 향염, 항균, 해독, 정화, 소화, 분배, 배출 기능을 하는데 다 효소가 다 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생명 탄생, 세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세포 죽었다 살아나고 이게 전부 이 효소가 그런 기능을 정상적 기능만 하면은 잘 살아나요. 세포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발육, 유지, 수면 이게 다 세포가. 내 세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세포가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애기들 막 만들 때 머리 한번 탁 때렸는데 세포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정상적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효소가 그런 중요한 역할.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발전소. 몸속에서도 이제 이게 뭐 산화 이런 과정들을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적외선 같은 에너지 이런 것들 받아서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세포의 환경이 어느 정도로 오묘하냐 하면은 이 핵을 감싸고 있는데 이 DNA, RNA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형질 결합술 누리수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90도에 에서 얼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으면 다 분석을 다 하고 있지 않지. 지금 DNA까지도 지금 막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마이너스 190도에 얼지 않는 이런 환경, 이런 까다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다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80도, 세 번째는 마이너스 4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냉동시켜 가지고 미국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지금 누구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치료를 하려면 의학이 더 발달돼야 돼. 근데 뭐 한 50년 있다가 깨어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뭘 하냐? 냉동을 시켜. 그럼 냉동을 시킬 때 마이너스 한 55도까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90도, 80도는 냉동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DNA가 이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55도 정도를 냉동을 시켜버리면 생명은 살아있겠어, 안 돼요? 살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멈췄다가 작동만 냉동 멈췄다가 다시 풀어버리면 다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인간이라 하는 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실제 이제 하고 있고 의료 기구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뼈 같은 게 이게 잘 안 될 때는 냉동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60도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면 이게 근육질로 싹 다 풀려버리는 거죠. 신빛줄 막 깨지고 근육통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의학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바로 이 세포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거기에서 물이 마이너스 190도, 마이너스 80도를 유지해 줄 수 있게끔 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다 해주잖아요. 물이 다 해주고. 그 물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그 물이 그걸 다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 자체는 H2O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 자우동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원자가 만나서 분자가 돼요. H2O가 되는데 그러면 요게 이제 분자잖아요. H2O가 되고 여기도 H2O, H2O인데 요놈들이 서로 물과 물끼리 서로 결합이 돼 있죠. 그놈들이 이제 그 좀 늘어났다가 붙었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열을 가하면 어떻게 있어요? 늘어나겠죠. 그럼 가벼워지겠죠. 그럼 수증기 올라가. 이해가시죠? 이놈들이 오늘처럼 추웠다 날씨가 물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하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얼음체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40도에 갈 수도 있고 뭐 한 100도씨 되는데도 갈 수 못 하잖아요. 근데 물은 다 하는 거예요. 물은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물을 태워버리면 물이 없어졌다. 희한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4차원 시대는 이미 과학이 뛰어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은 살아있는 생명 자체거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있어서 물이 살아있는 존재거든. 근데 이놈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죠. 우리 생각 자체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기도를 통해서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우주로 나가면은 최고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물만 찾으면은 물 속에 1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전에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물을 찾죠. 그래서 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의 기능이라 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도 수천 년이 흘러도 물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못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물은 굉장히 신비의 존재예요. 자체.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4차원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좀 높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철학을 아까 철학을 다 가르쳐줬고 역사도 다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통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적 관점에서도 물을 볼 필요가 있다. 물을 이해하려면 이제 수소 이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수소 이온이 우리가 중성이냐 산성이냐 알칼리를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중성이 되면 안 돼요. 몸이. 약 알칼리인데 이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약 산성화가 되면 안 돼요. 약 알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pH 7.4라 그랬잖아요. 7이 딱 중성이거든. 7에서 7.1로만 가든 2로 가든 무조건 이게 알칼리로 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은 생수를 사서 먹잖아요. 반드시 pH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도 제가 떠들고 다녀가지고 조금씩 이제 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럽은 옛날부터 기본이거든요. pH 반드시 해야 되고 칼슘이 얼마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얼마 들어있고 반드시. 그리고 유럽 가서 식당에 가서 그냥 워럭워럭 하면 안 됩니다. 미네랄 워터 반드시. 미네랄 워터 아니면 가스. 가스 워터는 이제 CO2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CO2가 들어가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 물을 계속 먹으면 안 좋지만은 그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비끼기를 할 때 가스물을 먹고 유럽 사람들이 잠깐. 그런데 그건 미네랄 물에다가 가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없는 물은 상상을 못 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약알칼리의 이 미네랄을 갖고 있는 물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혀 과학이라든가 철학, 역사, 과학을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은 pH.4다. 그리고 물의 종류는 9가지다. H2O만 있는 게 아니고 H2O라든가 D2O라는 이런 물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색깔은 검정색이고 우리 지구에 태어나서 물이 한 70%가 지구에 있잖아요. 그치? 우리 몸에도 몇 프로입니까? 70%.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지고 하나의 소문수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잘 갖고 자기가 생각을 잘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나는 뭐 우리 집안이 이렇고 우리 뭐 가정이 이렇고 뭐 어쩌고 그건 아니다. 자기하고 문제.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물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굉장히 사랑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물의 그 특성을 보면은 이 물이 육각수라고 들어봤죠? 네. 육각수는 뭐냐면은 이 아까 세포 안쪽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육각수가 돼야 돼요. 육각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뭐 이게 전부 미네랄인데 그걸 무기미네랄이에요. 무기미네랄. 그 무기미네랄의 칼슘, 마그네슘의 물분자 물분자 배웠죠? 그 물분자가 6개 달라붙어 버리면은 그게 육각수가 됩니다. 그 육각수를 육각수로 누가 만들었다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육각수는 자연적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좀 차가운 물에서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따뜻한 물보다, 끓이는 물보다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먹는 게 좋은데 속이 냉한 사람들은 차가운 물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차가운 물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속은 따뜻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거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차라든가 커피라든가 뭐 이런 우유라든가 이런 거는 이 물에 갖고 있는 원래의 물의 성질에 우리 인체에 하는 역할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순수 물만 드실 때는 조금 차갑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의사들은 자우지가 차가우면 뭡니까?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각수 형태가 잘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육각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물의 클러스트라는 거 있거든요. 물 집단 구조죠. 집단 구조. 집단 구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아지면서 안정화됩니다.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되면은 세포한테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역할을 하죠. 굉장히 편안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저 사람 잘생겨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육각수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몸에. 그러니까 이 편안하지 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돼요. 세포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문제돼요. 왜? 우리가 너무 과학적 사고가 없었어요. 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미분적분 하락하면 이거 가까이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그 미분적분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동안 좀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클러스터라는 것이 바로 육각구조가 돼서 굉장히 안정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 몸에 많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맡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육각수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외세포라든가 단백질, 외피, 탄소액 이런 우리 세포 안의 구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육각수가 안 되고 미네랄이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먹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 클러스터라는 집단 구조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자기가 물을 뭡니까? 아까 그 땅 속에 왜 내려갔겠어요? 자기가 안정을 취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미네랄이 없이는 물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미네랄을 흡수를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고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을 다 땡겨버려요. 이해가시죠?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미네랄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병 걸리고 있는데 미네랄을 빼앗아가면 병이 더 빨리 걸리거나 더 많이 걸리겠죠. 그게 이제 이 물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 물을 A, B, C처럼 아까 마이너스 190도에 얼지 않는 요런 물들이 그 이 마이너스 10에 한 4승, 6승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 미네랄 빼버리면은 10에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러면 1조입니다, 1조. 그러면은 수소산소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합니다. 얘는 생명체의 생명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를 1초에 1조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1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조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시작! 1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계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근데 1조 해가 붙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러면 우리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사람 공격합니다. 그 제가 독일에서 2000년도 왔는데 우리나라의 이 물을 이렇게 보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뭐 정수장부터 다 다녀봤잖아요. 그 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우리나라가 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물은 잘 받아들인다 그랬죠. 물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야, 이 삼투압이나 미네랄을 걸러버리면은 이거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 과학이잖아요. 1초에 1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그게 물이 완전히 산성화되거든요. 산성화되고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빼앗아가고 굉장히 세포를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우리 그 제품도 흡착 기술하는 게 다 독일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유해한 거를 빼내고 좋은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런 물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미네랄이 있으면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물을 그냥 물처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탄생시켜준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 물입니다. 우리 10개월 동안에 엄마 속에 있을 때도 양수라는 게 다 그 물입니다. 물 거기서 다 용트림하고 다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하는 역할이 물에 미네랄이 있는 상태 얘기입니다. 세포 행태 대사작용 유지하고 혈구 수송하고 혈액 조직에 순환시키고 섭취한 모든 영양소를 용해 흡수해서 세포에 공급하고 독성 물질 노폐물을 빼내줍니다. 그래서 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갖다 줄 줄도 알고 나쁜 거를 빼내줍니다. 이걸 잘해요. 그리고 이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산알칼리 평형성입니다. 우리 몸이 너무 알칼리화되다 큰일 납니다. 너무 산성화되어도 안 됩니다. 산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위산가다 들어봤죠? 위에 산이 많으면 위산가다, 위궤양이 걸리고 위암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알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 조절, DNA 손상 방지하고 회복하고 폐, 산소, 지방, 척혈구, 척추 디스크 여러분들 미네랄이 육각 형태가 돼야만이 뼈 속에 들어갑니다. 뼈 속에 일정한 미네랄 성분이 없으면은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러면 120세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굽어져 버리면은 벌써 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생산에 관여를 하고 수면 리듬 뭐 이런 거 전부 물이 안 돼.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만 제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 속에도 유해성이 들어있습니다. 음식물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유해성이 도대체 어떤 물질이 유해성이 있는지를 좀 봐드릴게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균, 대장균,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활성 산소입니다. 탄소가 아니고 중금속, 발암성 물질, 방사능 물질, 살충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접하는 유해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활성산소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아주 가장 여러분 몸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막 받거나 물을 잘못 마시거나 그 다음에 공기 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잖아요.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바로 몸속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 산소에 있는 그 전자 때문에 하나가 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생기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거기서 그게 악역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산화시키거나 단백질 기능을 저하하거나 암 질병, 노화, 현대인 질병에 90%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를 걸리면은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이게 동맥결핵, 당뇨, 뇌졸중, 신경경색, 간염, 심장병, 아토피 이런 게 오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뭐냐면 미네랄 워터. 아까 육각수 있잖아요. 제대로 된 물을 먹으면 수치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연구팀들 보고 활성산소 측정을 잘하는 기계가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하나 구해가지고 실험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 물을 먹는 사람한테 활성산소를 재면은 이게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pH 7.4의 물을 갖다가 딱 한 병 내지 두 병을 먹고 딱 재보십시오. 절반 내지는 한 7, 80%팍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고 나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도 또 물론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은 이게 크롬, 니켈, 가드뮴 이런 건데 이게 이런 중금속 성분들이 또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고 그게 이제 물이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체내에서 자꾸 쌓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배설이 안 되고 쌓여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도 이제 자꾸 축적이 돼서 오는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은 중금속보다도 훨씬 나쁜데 이 담배 연기라든가 술, 자외선, 이렇게 페놀, 벤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관을 코팅하기도 하고 또 배관에 방청제도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물 성분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 수돗물을 먹어도 조금씩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에 쌓이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몸에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가 우리가 농약 있잖아요. 제가 저는 독일, 미국 기준이 이제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우리나라는 농약을 규제를 하려니 농민들이 어렵고 규제를 안 하자니 이게 또 끝없이 이게 농약이고 그러니까 닭도 키우면서 닭이 병이 들거나 하니까 살충제를 안 하고 근데 그 살충제를 치면 이 DNA 속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농약은 DNA로 들어가니까 또 계란 넣으면 계란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충제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작은 양이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란 파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약을 안 치고 식물을 길러내거나 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24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숙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 탄소라는 물질은 우리 생명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단백질에 기본적인 요소로 들어있는 건데 이게 좋게 구성이 되면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나쁘게 구성되면은 아주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탄이라고 메탄 가스 있잖아요. 나쁘잖아요. 이거는 이 탄소가 수소 4개를 만나버리면은 메탄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소 3개에 CL 하나가 붙어있는 염화 메탄이 점점 더 독해지죠. 이거는 이제 더 독해지고 이게 이제 또 탄소 2개에 수소 6개 붙으면 에탄이 되고 프로판, 부탄, 벤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뭘 만드냐면 농약을 만듭니다. 살충제라는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를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이나 이런 걸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해서 되고 있다.
그럼 좋은 거는 뭐냐?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 당연히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음식이 맛도 있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 음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세포가 원하는 이 영양분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잘 먹어도 아연 결핍이라는 게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60mg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뭘로 해야 됩니까? 물로 해줘야 돼요. 물에 있는 그 무기 미네랄은 탄산폼인데 CaCO3나 MgCO3나 이 탄산폼인데 이 탄산폼이 굉장히 염의 폼보다는 굉장히 세포가 좋아하는 거고 또 세포한테 바로 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는 아까 했지만은 노폐물도 생기고 또 그걸 다시 걸러가지고 다시 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물이 다시 세포한테 다 옮겨 다녀야 되지만은 이 물에 있는 이 무기 미네랄은 그냥 세포한테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각종 음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철, 아연, 게르마늄, 실리콘, 구리, 코발트. 구리 같은 거는 중금속 역할도 되지만 많이 먹으면 중금속인데 아주 미량은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빈혈이 생겨서 문제돼요. 이해가시죠? 네. 예. 그 5대 미네랄이라고 하면은 바로 마그네슘, 철분, 칼슘, 셀레늄, 아연. 이게 5대 이 미네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인체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과학에서 이미 다 밝혀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만 조금 하시면은 스스로 공부하시면은 됩니다. 그냥 요즘은 쉽잖아요.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뭡니까? 이렇게 치면은 뭐 다 튀어나오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정보가.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미량 원소입니다. 이 희귀 원소가 아주 적은 양인데도 우리 인체에 해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희귀 원소의 그 특징 중에서 하나가 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크롬 3가 있잖아요. 이놈이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술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러면 다 당뇨가 옵니다. 그 당이 와버리면 무슨 문제냐면은 이 췌장의 그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그냥 바로 배설해버립니다. 그래 보면 안 그래도 그게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람도 미네랄이 부족한 해서 다 병이 오고 있는데 그걸 그만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오고 있는데 이게 당뇨가 걸려서 배설시켜버리면은 이거는 뭐 곳곳에 다 부작용이 생기죠. 부족하니까. 아까 내가 탄수화물하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그만한 에너지원을 못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뭡니까? 세포 환경이 어렵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90도 유지가 안 되니까.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영양분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배설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가 굉장히 위험하고 당은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pH 7.4 물을 잘 먹으면은 크롬 상가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당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이 당뇨를 약을 조금씩 먹고 나중에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스트로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 90세 가면 허리 구부러지잖아요, 누구나. 그거가 아주 반듯하게 펼 수 있는 게 스트로칭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라탄륨 계열은 우리 근육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셀렌은 뭐냐면은 항암 작용, 노화 방지, 이게 셀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장수물에는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성수락하는 거는 이 커피, 야구르트, 우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이 산성수입니다. 그래서 산성물인데 이런 게 다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물을 먹으면 체질이 산성화되고 그러면 혈액 동질 속도가 증가되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산소 결핍에서 관절염, 심장 발작, 담요, 암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이미 독일에 있는 그 오토 바르버라는 박사가 이미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놓은 그 과학적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가시면은 미네랄 워터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죠? 당연한 얘기를 우리 동시대에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스크버리라는 과학 전문 채널에서도 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을 다 빼내가기 때문에 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독일 같은 데는 이게 수돗물을 만들 때도 절대 이렇게 미네랄이 손상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해성이 들어가지 않게끔 심지어 염소 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염소조차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그 정도로 이게 우리 몸에 건강한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 미네랄을 그대로, 미네랄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바로 먹게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수도 반드시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독일 디셀도르프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강물 라인강변에 이 자연 여과를 해서 지하수물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120년 전에 100m를 파들여 가서 8강으로 터널을 뽑아가지고 철망관이라는 중금속을 흡착기술. 저희 pH 7.4가 하는 게 흡착기술이잖아요. 네. 유해성을 다 막 방사능, 발암성 물질, 중금속 흡착시키잖아요. 이 독일이 다 가지고 있는. 독일이 오래전부터 다 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있죠, 이집트. 이집트가 그 중금속 많은데 그게 다 흡착시켜서 먹었습니다. 물을 저걸 다 한 발씩 뜨거워서 그 물을 다 말립니다. 그대로 말리면 하얀 백색깔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또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에다 다 맡겨가지고 그 분석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그럼 그걸 분석을 해서 희귀원소 성분까지 다 나옵니다. 유해 성분, 희귀원소 다 나옵니다.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한 것이 바로 이 약수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약수물을 가학화한 게 최초입니다, 이게. 이렇게 분석. 그러니까 의미도 상당히 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활동하면서 사실은 이런 걸 한다는 게 우리 사회가 이 좋은 물을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제대로 물을 제대로 해서 그 건강을 살려만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는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이 당몰샘이라는 게 보니까 가장 좋아요. pH 7.4에 가깝고 요거는 미네랄이 있는 7.5 알칼리수인데 이 탄산이 들어가서 약간 그 pH가 떨어져 이런 물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물은 매일 먹으면 안 되죠. 가끔씩 먹는 건 좋은 거고요. 전기전도 요런 미네랄 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온화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얼마나 고르게 미네랄이 많아야 될 미네랄, 적어야 될 미네랄, 여기 잘 분포가 되어 있느냐가 이제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하는 전이라 하는 거는 이제 육각수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7V에서 밀리볼트에서 가장 육각수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당몰샘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외선은 이 태양의 적외선을 물이 받거든요. 물이 받는데 물에 음이온이 많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많이 받는 지역 가면은 음이온이 많습니다. 음이온을 많이 하는 데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게 주로 뭐가 많이 사냐면 이끼가 많이 사요. 그래서 산에 가시다가 이끼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 바로 지나치지 마시고 거기서 한 5분, 10분, 1시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맹상하면 더 좋고 그럼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맑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을 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많아야 될 미네랄 이게 많아야 되고요. 요거는 적어야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마이크로그램 단위입니다. 이거는 밀리그램 단위고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은 아주 적은 양이 분포가 돼야지 되는 물들입니다. 요 밑에 우통수 두불머리 요거는 금용수 요거는 한강 발원지고 요거는 남한강 북한강 배 타고 가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약속하는 거는 이제 거제도에 있는 물인데 진시황 때 3,00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일본을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들어가잖아요.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 거제도에 왔는데 거기에 3,000명 군사 보내가지고는 과학을 모르니까 반드시 어떤 옛날로 치면 과학자 내지는 도인이 따라갔겠죠. 도인이 딱 보니까 기가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걸 파. 그게 이론 약속. 그걸 파니까 물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시키잖아요. 보니까 이 이론 약수가 여기 보면은
이 나오죠. 적외선이 4.5나 돼요. 당몰세 당몰. 그래서 옛날에 그 도인들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학이라 하는 게 이제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그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돗물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우리나라 물이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물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이온, 인산질산 요거는 음이온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량원소, 크롬 삼가라든가 스트로철, 란탄. 우리 저희가 이제 이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은 장수하는 마을, 이 당몰샘이라고 하는 게 신라시대에 평균 한 40세에 못 살았을 때 아마 평균 수명이. 우리가 1950년도 6.25 때 평균 수명이 50차는 안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그게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평균 92세입니다. 그런데 당뇨, 고혈압, 암, 병 없이 92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골에 농약을 안 쳤겠습니까? 시골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다 그 시골 사람인데 딱 그 당몰샘을 먹는 그 사람들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역할이에요. 상상을 초월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대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30억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30억 해결 뭐합니까? 그죠? 근데 이 물 하나가, 그 뭐 물이 뭐 30억 하겠습니까? 물 얼마 안 하잖아요. 얼마 안 하지만은 그 물을 알고 먹는 사람들은 120살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유맹약수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런 병이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초정약수에 세종대왕이 가서 안질하고 이 피부병을 앓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대통령이 일주일 가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정약수에 가서.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초정약수에 이런 성분이 있어서 피부하고 안질에 좋은 거죠. 우리 아토피 잘 났잖아요. 이제 아연하고 이런 성분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pH 7.4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면서 꾸준하게 물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뭔가 좀 해봐주자. 거기에는 이 스케일 부스터가 없으면은 이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필터 가지고는 한 2, 3주만 지나버리면은 그게 안에 벌써 이게 물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품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스케일 부스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녹조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수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마을 상수도, 비속, 불소 이거 제거하고 미네랄 살려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다면 돈을 다 없애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을 가서 이 스케일 부스터를 발명한 거.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터 방식도 전부 천연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천연 아연 이온이 0.03 ppm만 나오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할성탄이라는 게 다 천연 야자 수껍질을 태운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서 일반 세균이나 물때를 잡아주지만은 또 이온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이 자연 상태에서는 침상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구상 구조로 바꿔주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H 7.4의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살을 제가 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살을 담궈왔다가 그냥 담궈왔다가 그걸 헹궈가지고 pH 7 물로 해보시면은 윤기가 많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효소가 살에 있는 효소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연이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온들이 그 침상이 부상화되면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 아토피 같은 것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잘 빼내주고요. 그다음 할성탄은 야자수 껍질을 태운 건데 굉장히 고급 상급만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발암성 물질을 여기 일부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금속을 잡아냅니다. 중금속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중금속이 미네랄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그거를 흡착을 시켜내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1년마다 필터를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흡착해 놓은 게 품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는데 그걸 더 가버리면은 이놈이 품어 더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그 1년 이내는 교체를 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제가 물을 많이 쓰면은 조금 더 빨리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몸에만 좋다면은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을 가도 사먹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물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됩니다. 자기 이걸 그래서 그건 반드시 그걸 해주고요. 여기에서 중금속이 뺏기다 보면은 물은 이게 자기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뭔가를 뺏기면은 새로운 걸 끌어당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거를 끌어당길 수 있게끔 하강암을 해주면 하강암이 왜 좋냐면은 우리 엄마들 그 양수에 있는 성분하고 하강암의 성분하고 흡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하강암이 좋은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강암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맛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고 하는 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골샘에 가서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 한국 제1장수천 기적비가 세워져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꼭 한번 들려서 뒤에 보면 선악이 있습니다. 6대째 내려오는데 그 주인장을 한번 만나십시오. 그 우리가 그 책을 봤는데 여기 있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시면은요, 진짜 그동안 스토리를 얘기 다 해줍니다. 요 동네만 그래. 옆 동네 사람은 오면은 병이 걸리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성분에 맞는 비율로 저희가 피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분석해서 보니까 차이가 확연하게 아까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이제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훨씬 발열량이 좋고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발열량,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훨씬 좋다는 거를 사람 세포 실험을 가지고도 했고 식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뭐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실험까지 해서 확인을 다 시켰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좋은 물은 인체 유해 물질이었고 미네랄이 적당하게 균형 있게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야 되고 경도가 높지 않고 물 분자 집단 클러스터가 작아야 되고요. pH가 7.4에서 7.6 야라르크성 물이라야 되고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있어요. 아직은 뭐 장시간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던져놔 버리세요. 비워버리면은 다시 또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